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16일 전국적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 전날에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예비 소집에 참석해서 수험표를 받고 시험을 치를 교실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모레 치러지는 수능시험에는 작년보다 1만 2천여 명 줄어든 59만 3천여 명이 응시 원서를 냈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내일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 학교와 시험을 치를 교실의 위치를 잘 확인해 두는 것은 물론 수험표에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1교시 미응시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전자사전,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계도 결제 기능이나 블루투스 같은 통신 기능, LED 화면 같은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합니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수능 당일 수험생이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반경 2km 내에 혼잡한 지점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으로 지각하는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태워주는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조선과 유통,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은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철강과 전기, 전자산업은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날씨에 빗대어 본 내년 상반기 주요 산업계 사정은 대체로 비가 오거나 흐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원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7대 산업의 내년 전망을 살펴본 결과 5개가 흐림 또는 비로 나온 겁니다. 조선업은 현대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의 수주잔고가 재작년 말의 절반 선으로 줄어 내년 3분기까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유통업도 최저임금 인상과 복합 쇼핑몰의 월 2회 의무 휴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안개가 잔뜩 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파리 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 등 새로운 규제에 첩첩이 둘러싸인 건설업도 빗방울이 쏟아질 전망이고 천연가스 공급 과잉 상태가 이어질 석유화학, 그리고 미국, 중국 양대 시장의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자동차 역시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몇 년째 흐렸던 철강업은 세계적 공급 과잉의 주범인 중국 업체들의 공급 조절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모처럼 화창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전자도 아이폰 신제품 출시로 국내 주요 부품 회사가 수혜를 입고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등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리스크는 물론 최저임금 등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되는 변수들도 잘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경연은 건설 설비 투자 감소 속에서 소비가 이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느냐가 내년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전공의 폭행 사건에 이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 강요 논란으로 의료계가 시끄럽습니다. 특유의 전문성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 속에서 간호사와 전공의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 상부에서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서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이 병원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해 논란이 일자 간호사협회는 인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지만 병원 구성원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형식적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전문성으로 무장된 폐쇄적인 조직인데다 수직적 분위기 탓에 폭로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또 한 번 표출이 된 거고 적어도 그 내부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최근까지는 잘 나오지 않았던 거고 또 실제 불만의 소리가 나왔다 하더라도 묵살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결국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성희롱과 성추행 문제에서 여성 전공의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에 당해도 인사권을 준 병원과 맞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구성원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병원 상부 조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자정활동 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별히 그 상부에 있거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야 그래서야 구체적인 변화와 또 변혁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윤리적 부분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곳은 경기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수출은 경기도가 981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충남과 울산, 서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가 103만 9천 개로 가장 많았고 전체 일자리 가운데 수출에 의한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정산 금액이 부족할 경우 사비로 충당하거나 월급에서 차감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인 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448명 대상 설문 결과 응답자의 82.9%가 정산 금액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52.6%는 자신의 돈으로 부족분을 메워 넣었고 16.3%는 월급에서 차감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족한 정산 금액의 급여 차감은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이를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28%에 그쳤습니다. 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위반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놀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해 위법 행위가 인정돼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순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인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고에 따라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돼 향후 또다시 법을 위반하게 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8에 이어 오늘 24일 아이폰 10을 출시하면서 국내 통신사의 광고 비용을 떠넘겨 갑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TV 광고는 물론이고 매장 내 제품 진열 방식이나 광고 문구에 이르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광고비는 전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예년과 같은 광고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 코리아는 반복되는 갑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 기간 예상과는 달리 무기 외에는 별다른 통상 압박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페트 수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국 산업 피해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방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기 외에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e have the great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South Korea wi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of that equipment, which frankly for them makes a lot of sense. And for us it means jobs. It means reducing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은 화학 제품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ITC는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해서도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페트는 가볍고 깨지지 않아 음료수병과 식품 용기 제조에 사용되는데 ITC는 한국산이 공정가 미만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덤핑을 최종 인정하면
롯데케미칼과 TK케미칼 등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다양한 품목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인식되는 농축산물까지 건드릴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주 한미 FTA 개정 협상 공청회는 이를 우려한 농민들의 반발로 파행된 바 있습니다. 낙농산업 같은 경우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수입 유제품에 세이프가드 발등도 할 수 없게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저희는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여러 품목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업계와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그간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들기 어려웠습니다. 사고율이 높아서 여러 보험사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인수제도로만 들 수 있고 보장 범위도 좁았는데요. 내년부터 자기 차량과 신체에 대한 보험도 들 수 있고 올해 12월부터 보험료 산정도 합리화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나 소형 화물차 같은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잦고 이에 따른 부담도 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동차 보험을 마음대로 들 수도 없고 들어도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개별 보험사들이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여러 보험사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인수로만 보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을 들 수 없는 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공동인수 자동차 보험은 사고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원하면 여기에 본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기 차량 손해보험과 자기 신체 사고보험에 들 수 있게 보험사들의 공동인수 자동차 보험 상호협정을 고쳤습니다. 보험료는 다소 높을 수 있지만 배달 오토바이나 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 운전자도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공동인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무조건 일반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의 15%를 할증해 받아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운전자 연령 등을 세분화해 책정하게 됩니다. 또 운전자가 공동인수 외에 다른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는지 직접 알아볼 수 있게 내년 3월까지 가입 조회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보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수많은 영화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영화 킹스맨2를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에는 주인공 여자친구의 아버지로 나오는 스웨덴 국왕이 주인공 에그 씨의 소양을 시험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던진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석지연 아나운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영화를 재미있게 보기는 했지만 블루투스의 이름이 만들어진 계기가 의외였다는 것밖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네, 이 영화를 보시지 않았거나 블루투스에 대해 잘 모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블루투스라는 이름은 10세기경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통일한 이 덴마크의 국왕 헤럴드 블라트란트 영어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블루투스의 정확한 뜻은 10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 근거리 무선 통신인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근거리 무선 기술의 표준을 세운 이 블루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블루투스를 자주 접하고는 있지만 블루투스가 만들어진 과정이나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덴마크 국왕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다면 블루투스가 처음 만들어진 건 북유럽에서였나요? 네, 이 블루투스 통신 기술은 1994년 스웨덴 휴대폰 공급 업체인 에릭슨이 시작한 무선 기술 연구를 바탕으로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4년 뒤인 1998년 에릭슨, 노키아, 또 IBM, 도시바,
인텔 등으로 구성된 이 블루투스 SIG 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블루투스의 이름도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인텔의 짐 카다치라는 이 시스템 엔지니어가 제안한 것인데요. 이 스칸디나비아의 역사 소설을 읽고 블라트란트가 스칸디나비아를 통일한 것처럼 무선 통신을 블루투스로 통일하자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이 공식 로고 역시 국왕의 이름인 헤럴드의 H와 또 블루투스의 B를 뜻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룬 문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넷처럼 블루투스 역시 미국에서 먼저 개발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블루투스 역시 인터넷과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혁신적인 발명품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들어진 역사는 불과 13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블루투스 덕분에 이 자동차나 실내에서 별도의 연결 케이블 없이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단자까지 없어서 활동성이 강한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키보드나 마우스, 스마트워치, 리모컨 등 이 광범위한 영역의 제품들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보다 편리해지고 또 자유롭게 변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블루투스의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 블루투스의 원리는 간단히 말하면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건데요. 참고로 블루투스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2400에서 2483.5MHz 대역의 ISM 주파수입니다. 이 ISM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산업이나 과학, 의료용 등에서 이와 유사한 고주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주파수 대역인데요. 정부로부터의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전력의 전파를 발산하는 개인 무선기기에 많이 쓰이는 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궁금한 건 과거 무전기를 쓸 때는 주파수의 혼선으로 다른 무전기의 잡음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블루투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블루투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시스템들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면 이 시스템 간의 전파 간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투스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파수 호핑을 이용합니다. 이 주파수 호핑이란 많은 수의 채널을 특정 패턴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조금씩 전송하는 기법인데요. 이 블루투스의 경우는 이 같은 호핑 기법을 통해서 79개 채널을 1초당 1600번씩 이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패턴을 이동할 때 각 기기 간에 동기화되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다른 시스템의 전파 간섭을 피해서 기기끼리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파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패턴과 또 동기화 기술을 발전시킨 거네요. 그런데 이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가 된 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부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루투스의 첫 버전이 공개된 건 1999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속도도 1Mbps 이하였고요. 이 주파수의 간섭도 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 기술에 비한다면 6배가량 빠른 속도였지만 고품질 음악이나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하드웨어 장치의 주소를 반드시 전송해야 해서 익명 연결 자체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네, 처음에는 다소 허술한 기술 때문에 대중의 외면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연구 끝에 2004년에 발표된 블루투스 2.0은 최대 3Mbps, 또다시 5년 뒤에 발표한 블루투스 3.0은 최대 속도가 24Mbps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점차 발전되어 왔는데요. 이후에 불과 1년 만인 2010년에는 24Mbps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손목시계용 배터리로도 수년간 쓸 수 있을 정도의 소비 전력까지 낮춘 이 블루투스 4.0이 나오면서 이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블루투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이전보다 전송거리와 속도를 4배 이상 높인 블루투스 5.0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처럼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또 스마트 전구, 또 가정의 자동화 기기 등 사물 인터넷 영역의 전반까지 블루투스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저 역시 스마트워치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면서 블루투스의 발전과 함께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편리함을 느끼면서도 행여나 누군가가 블루투스를 통해서 내 스마트 기기에 접근하는 건 아닐까 걱정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것이 블루투스의 보안점으로 꼽힙니다. 해킹이 너무 쉽다는 건데요. 마음만 먹는다면 블루투스 동글을 장착한 노트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블루투스 휴대폰 속 정보를 빼오는 것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개발하고 있는 블루투스 SIG 역시 새 기술을 공개할 때마다 이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가 정보보호 의식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장소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가급적 신중히 사용하고 또한 이 안티바이러스나 방화벽 기능을 지원하는 이 모바일 기기용 보안 제품을 구비하는 것이 이 블루투스를 통한 해킹을 막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술이 발전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명과함은 항상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한다면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보다 스마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인데요. 블루투스 역시 마찬가지겠죠. 보다 빠르고 안전한 블루투스 기술이 개발되어서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더 편리한 스마트 라이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흥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